자, 미국 시장 개장 직전입니다. 한 1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까요? 유선남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선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셨죠? 아유, 그럼요. 네. 자, 이번 주가 우리 뭐 2부, 1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큰 이벤트는 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어떤 스케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스케줄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주요 스케줄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좀 재밌는 정보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오늘 항생지수가 폭락을 하는 지표가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기준 매출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 하나인 부동산 업체 하나가 비구이 위원이 지금 현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이제 채권 거래가 중지가 되고 현재 지금 부도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월요일 날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이제 중국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 실질률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 연초 이후의 산업 생산과 그리고 MBS 기자회견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MBS 기자회견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이런 연쇄 부도에 대한 위험성,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위험성 등이 언급이 될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뉴욕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소매 판매 지표 여전히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가 수요가 여전히 높은가를 알려줄 소매 판매 지표와 기업 재고가 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OMC 연준의 위원인 카시카리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까지가 사실상 화요일에 주요 스케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한 지표들, 여러 가지 주거비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 주거비가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주거비가 여러모로 올라오고 있다,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건축 허가와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이 모든 지표들이 주거비와 바로 직결이 되므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표들이 하나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발표가 될 경우 지금 현재 저번에 나왔던 원유 재고는 좀 예상치보다 높아지면서 원유 가격을 내리는데 좀 한몫하기도 했지만 사실 원유 가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오펙에서는 감산을 하겠다. 중국 쪽에서는 반대로 요즘 산업 관련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한몫을 할 지표가 원유 재고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될 것 같은데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될 때 그 안에 있던 내용이 어땠는가?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릴 때 연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모로 의견이 분열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즘 보임 보우만 위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 윌리엄스 연준 위원은 아무래도 슬슬 금리 인상의 끝이 왔다.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과연 회의록에서 어떻게 적혀 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에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의견을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내년 2분기쯤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번에 안에는 그리고 앞으로 다음 해까지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회의록에서는 어떤 부분이 언급이 돼 있을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뉴욕 제조업 지수보다는 훨씬 중요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는 채권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그리고 원유 시추수가 발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은 중요한 스케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그 요즘에 채권 금리의 시장이 좀 민감한 것 같고 채권 금리가 또 꽤 빠르게 올라가 있는 터라 유사남님께도 최근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사남님의 좀 뷰는 어떠신가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완전 상반된 뷰가 사실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무 미국에 대한 수요 많다, 채권 수요 많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빌 아크만 같은 경우는 금리를 30년물 금리가 5.5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거의 1%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 내용에서는 사실상 4.5%가 아마 제일 최고까지 올라가는 금리 언저리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 반면에 이번에 빌 그로스 예전에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을 보였고 전설적인 투자자 중 하나인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5%는 도달해야지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골드만삭스였는지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4.25라는 금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금리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4.25라는 금리가 사실 2008년 이후로는 사실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200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왔던 만큼 만약에 4.25가 넘어가게 되면 상징적으로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에 막을 내리는 아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시장에 아마 그렇게 될 경우 무덤에 못을 박는 경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 금리가 4.5%를 넘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빌 에크먼이 얘기한 것처럼 5.5% 30년물 금리가 5.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시장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은행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은행들도 US 뱅코프를 포함해서 몇몇 은행에도 신용등급 강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가 날라온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채권이 더 이상 못 오를 거다. 채권 금리가 더 오르기에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예상을 내놓은 거에 내년 2분기엔 금리 인하가 나올 거란 예상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과 은행에서 못 힘들 거란 이야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더라도 4.5% 이상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레어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 지금 뭐 4.188 정도인데 여기서 4.5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할 거거든요. 분명히 4.5까지 가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할 텐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채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들 불안해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이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원래 요즘에도 테슬라의 사실상 주요 판매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일부 모델에 한해서 모든 모델에 한한 건 아니고 일부 모델에 관해서 마진율을 줄여서 이제 가격 경쟁에 또 참여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여러 업체들과 같이 더 이상 가격을 많이 내리지 말자라는 사실 담합 같은 느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가격 경쟁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공정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면서 나중에 뭐 파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가격 경쟁에 참여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는 사실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거의 한 2.8% 거의 3%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서 이 뉴스가 좀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AMC와 관련해서 좀 복잡한 뉴스 있죠. 이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왔던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AMC가 사실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고 몇 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것에 관해서 재판장에게 굉장히 우리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전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AMC가 사실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가 에이프라는 주식을 통해서 우회 유상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판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AMC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AMC가 이제 그 후에 추가적인 재판장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AMC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재판장이 에이프란 주식을 보통주로 AMC의 보통주로 전환하는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MC의 주가가 27%가량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요즘 그 미국 영화관들 상황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뭐 바비로 미국 영화관에 좀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화관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나 보네요. 영화관 내부의 실적은 사실 최근에는 좀 좋아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왔던 사실 좀 실적 부진이 사실 바벤하이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심각했던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DC가 굉장히 여러모로 공을 들였던 플래시 같은 경우는 리뷰는 좋았지만 제대로 된 행응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할리우드 파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할리우드 파업이 일어나면서 영화관들의 가장 이제 뭐 영화관들이 원했던 영화들 중 하나인 뭐 데드풀이라든지 여러 영화들의 사실상 제작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AMC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자금에 대한 걱정, 사실상 유동성을 부족하다라고 계속 내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유동성 고갈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이 OTT 때문에 작품이 없어서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틀질 못해서 힘겨웠었고 리오프닝 됐더니 이제 또 작가들 파업한다고 작품 수가 줄어서 또 영화를 못 틀고 있고 좀처럼 풀릴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업, 그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US 스틸이라고 하는 북미 최대의 1위 철강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던데. 네, 현재 US 스틸이라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상징적인 이제 강철 관련한 제조업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판명되고 있는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 주가가 좀 하락하는 면모가 있었는데 이거를 클리블랜드 클리프에서 사실 주말 동안 내가 너희 회사를 인수하겠다. 사실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사실 경쟁사로 인수될 정도로 두 회사가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강철 관련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제안한 금액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것의 43%의 프리미엄을 주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약 7.3 빌리언 달러에 해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딜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제안을 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전략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왜 지금 현재 USDL이 오르고 있냐면 사실상 저 가격보다 더 받고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만약에 이 우리가 회사를 판매를 하더라도 합병을 하더라도 저것보단 더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가보다 43%나 웃돈을 주고 주가를 인수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USDL에 대한 주가가 폭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인수하겠다는 걸 거절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쨌든 매물로 나온 거니까 그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엑솔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기업은 사실 페라리의 모기업으로 유명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엑솔이라는 기업이 이제 로열 필립스라는 회사의 15%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이 인수 자체는 관계 협력 모색을 위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위한 그 지분 구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엑소 같은 경우는 이 로열 필립스에 관해서 앞으로 리더십과 여러 가지 잠재력의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을 조달해 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죠. 컨트리 가든 중국 1등 부동산 개발사였다가 지금 동전주로 전락해버린 컨트리 가든 소식도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중국주가 폭락하는데 가장 커다란 뉴스였고, 저의 주식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줬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실 비구이유안이라는 회사 자체가 매출 1등을 찍었던 회사입니다. 매출 1등을 찍었던 회사고, 사실상 가장 커다란 회사 중 하나라고 부동산에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쿠폰 페이먼트를, 이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늦췄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해서 현재 지금 채권에 대한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36개월 연장 상환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카더라 뉴스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에 따라서 연쇄 디폴트 우려, 연쇄 부도 우려가 지금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동산의 약세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은 사실 모든 경제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 섹터가 무너지고, 사실 이 중국의 대부분의 GDP 상승은 이 부동산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 전체적인 소비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중국의 빚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디폴트 우려 자체가 중국주의 커다란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살펴봐야 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미국 시장 개장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한번 브리핑을 먼저 살펴보시죠. 지금 미국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 약간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500 모두 0.1% 정도 약보합인데요. 아마 이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장중 내내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열려 있을 때에는 미국 선물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0.3% 정도 3대 지수 모두 선물 시장에서 상승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정작 장 출발은 혼조세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사실 혼조세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장 출발도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23일과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오히려 좀 경계 심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금리에 약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금리가 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곳은 아무래도 기술주죠. 자, 나스닥의 하락 0.3%, 그리고 다우는 그냥 보합, S&P 500도 약보합, 이 정도입니다. 금리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면 오늘도 좀 올라갑니다. 0.032 올라가면서 4.186%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30년물도 함께 보죠. 30년물. 자, 30년물은 4.28%, 30년 물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2년물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바로 따라가게 되는 2년물. 자, 2년물은 지금 약간 좀 수치가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년물과 30년물 모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3대 지수 가운데에서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테슬라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테슬라에는 지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몇 가지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몇 가지 전해드리면,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179만 대라고 했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줄어든 겁니다. 전체 자동차예요. 이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2.6% 줄어들었는데, 테슬라는요, 작년에 비해서 지난 7월에 16.5% 줄어들었고, 6월에 비해서, 전달인 6월에 비해서는 31% 줄어들었습니다. 이 뉴스는 다들 보셨죠? 일단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하반기에 마진을 희생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려는 전략이구나는 이해가 되면서도 어쨌든 가격이 인하되면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인하되니까 인하되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인하되네? 나중에 살까? 나중에 사면 더 싸겠는데? 이런 구매의 지연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보다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을 낮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 더 많이 팔려야지. 이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나중에 살까? 나중 되면 더 싸지겠는데? 이런 악순환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악순환은 언젠가는 다시 풀리게 될 겁니다. 풀리게 될 테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그렇다는 거 한번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림 보기 전에 그림 나왔네. 그림 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3대 지수가 하는데 어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것 같으세요? 다우, S&P, 나스닥. 지금으로부터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딱 그냥 아무래도 올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왔으니까 1년 동안은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림 보죠. 3대 지수가 동일합니다. 나스닥이 초록색 선이에요. 그리고 S&P 500이 파란색 선이고 다우존스가 빨간색 선입니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죠. 보세요.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1년 전과 지금의 주가를 비교하면요. 나스닥과 S&P 500과 다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다우 지수가 나스닥의 그 낙폭보다 덜 떨어졌었고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결국 1년을 퉁쳐보니까 상승률은 거의 비슷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다음으로 뉴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니콜라인데요. 니콜라가 지금 벌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장에 판매된 니콜라의 트럭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9대밖에 안 됐는데 이 209대를 전차종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되어 있었던 니콜라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리콜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배터리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6월에도 한 번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콜라는 뭐 인도된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JB 헌트라고 하는 기업과 트럭 주문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서 또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참 양산이라는 게 전기차도 그렇고 참 양산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니콜라의 현재 주가 흐름은 볼까요? 자, 오늘 12%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0.5달러 하던 것이 한 3.5달러까지 급격하게 반등을 하니까 참 좋구나 했었는데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US 스틸 이 북미 지역에서 최강자라고 하는 이 US 스틸 소식을 전해 주셨었죠. US 스틸은 티커가 X입니다. X 보고 트위터인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US 스틸입니다. 자, US 스틸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4.1%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기사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잡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 스틸이 1901년에 설립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했겠습니까? 수억 톤에 달하는 철강을 납품하면서 급성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철강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계속 쇠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관세 정책으로 잠깐 이제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피하지 못하고 이 매물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122년이라는 역사를 중국의 철강 공세 때문에 이게 매물이 됐다는 사실인데요. 뭐 그러니까 클레브랜드 클리프가 뭐 인수라도 어쩌게 됐건 상관없이 미국의 철강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만큼 중국의 어떤 그 저가 공세가 많은 공급망을 좀 교란시키고 있는 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 US 스틸의 이 매물은 좀 여러분들께서도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은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콘. 자, 폭스콘에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폭스콘 실적은 애플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놨고 다만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최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것은 애플 제품이 다소 적게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지금 한 0.3% 정도 반등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뭐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폭스콘의 가이던스가 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애플의 제품이 다소 덜 팔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선남님께서도 제가 짚지 못했던 거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일단 말씀해주신 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개만 더 짚자면, 사실 업스타트에서 바클레이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요. 17불에서 31달러로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 트럭에 대한 리콜 그리고 판매 중단까지 나왔다라고 뉴스를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에 목표가 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가 오늘 주요 뉴스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 직전 꼭 살펴봐야 될 뉴스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뭐 초반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하자마자보다는 다소의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증 국채 금리는 4.2%를 돌파를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시장은.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유선남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그 유선남님도 내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좀 쉬시고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 방송도 광복절을 기리는 차원에서 내일은 쉬어가도록 하겠고요. 수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또 개장이 되니까 저희가 수요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정리해드리는 시간 꼭 갖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